자, 옛날 수능에서는 이런 개념어들이 되게 중요했고, 이젠 더 이상 수능에서 개념어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여러분 받으신, 이건 컬러로 다시 한번 나갈 건데, 이게 정확하게 15년 전 교재고요. 그 시절엔 얘가 정말 필수적이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때 대한민국 3대 개념이 있었어요. 1번, EBS 윤여정의 나비효과. 2번, 비타이드 검교의 16개념. 그리고 베이노의 수나보, 진심이야.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개념어를 이렇게 총정리하는 게 왜 어려웠었냐면, 일단 첫 번째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라는 과목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랬고, 역사적으로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진 과목이다 보니까 한 15년 전 수능만 하더라도요,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가 되게 화두였어. 그래서 개념어들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함으로써, 자, 색채어라는 게 뭐다, 요런 걸 이제 정확하게 짚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검정과 흰색. 검정색도 색이고 흰색도 흰색이잖아. 그럼 검정색과 흰색의 대비는 색채 대비 OX. O손. X손. 다시 O손. X손. 어떻게 알죠? 뭐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시절에 고3, 심지어 여러분 그 시절에 1, 2등급 맞는 애들, 서울대, 스카이, 의치학원에서 가는 애들도 명암 대비와 색채 대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있던 시대예요, 사실은. 사실 요즘 차원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다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정리를 제가 안 하려고 해봤더니 또 듬성듬성 비어있는 데가 보여.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냥 이 수업 들으시면 싹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주 파트 하나씩 해서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 자, 개념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당연히 인출이 돼야 돼요. 79 바로 나오는 것처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숨 쉬듯이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 개념 체계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체계를 잡으셔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요 느낌 항상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크게 문학의 장르부터 시작을 할게요. 문학 장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다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정한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4개로 정해요. 첫 번째는 서정 장르, 두 번째는 서사 장르, 세 번째는 극, 네 번째는 교술 장르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 사분법 분류를 처음 하셨던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축을 4개로 해가지고 분류하는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는데, 그걸 아직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맞다고 봐서, 개인적인 거야. 감히 내가 그게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만한 위치는 안 돼. 뭐 이런 식이야. 뭐 있을 게 있다, 없다, 뭐 대립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사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공부를, 이 바닥에서 저도 공부를 한 10년 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저도 과연 그런 분류 체계가 지금의 학생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잡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학습자들한테 와닿는 설명일까 잘 모르겠고. 자, 두 번째, 여러분 어쨌든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좀 체계 있게 정리해서 2번, 3번 공부할 필요 없게 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야. 자, 뭐든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의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의 안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싹 담겨 있고, 우리가 내신 대비로 막 정영신의 뭐 예를 들면 세태소설이네 요딴 걸 외우시는데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손이 바쁘셔야 돼요. 필기 같이 하실게요. 자, 정의. 시인. 자신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기에 운율, 심상, 함축을 통해 표현한 언어 예술이고, 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 수업 시간에서 몇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예술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평가원에서는 예술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틀과 어떤 틀로 바라본다? 내용과 형식이란 틀이야. 자, 내용이 담기는 건 이런 거야.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폭넓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4단 7정이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거거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7정은 7가지 감정이고요.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물론 더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7가지 내에서 다 결정이에요. 두 번째 사상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 고기서 고기예요. 왜? 자,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경제체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있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있는 지식들이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감정이라 그랬을 때 기쁠 노여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즐거운 거고, 다시 여기는 애는 슬픈 거야. 미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7개 감정 어차피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뭐 그립다, 뭐 외롭다, 기타 등등이 있겠으나 그게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겪을 일들이 많아요. 겪다 보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것들이다. 자, 그럼 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것들요.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할 거야. 그럼 이걸 뭐라 그러는 거죠? 토끼 옆에 앉으신 분? 토끼 절친? 성악이라고요. 자, 이거를 악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타리스트? 악기? 이걸 기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요,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문학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형식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당연히 내용에 따라서도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한 100년 전으로 가잖아. 그 시절에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그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갈렸었냐면 이건 경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 자, 좁혀서 볼 거야. 끝도 없으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세계 1대 강대국이었었던 미국이 과잉 생산의 문제에 빠져요. 자, 그럼 과잉 생산이 된다라는 건 수요가 못 따라준다도 되거든. 문제는 과잉 생산이 돼.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고용을 줄여요. 고용을 줄이니까 당연히 소비의 주체인 가게가 더 소비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소비를 못하니까 당연히 수요 부족은 더 심해지겠죠. 수요 부족이 더 심해졌으니까 과잉 생산은 더 심해질 거 아니야. 이 악순환이 누적되면서 대공황이 터졌던 건데, 자,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볼 거 아니야. 야, 생산 사이드가 문제네. 생산을 축소하자 또는 생산을 통제하자 라고 간 게 계획경제, 그게 바로 공산주의였을 것이고, 야, 정부가 이제는 야경국가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는 작은 나라를, 작은 국가를 할 게 아니라 자본 정부를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수요 사이드에서 좀 챙겨주자. 이게 바로 수정 자본주의로 간 거죠. 이미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뭐가 맞는지 몰랐으니까 양쪽으로 갈려서 싸우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했겠지만은 지금은 누구나 알잖아요.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공산주의는 단 한 곳도 남아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시절에는 그러면 공산주의가 맞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사실 이제 공산주의가 맞다는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동을 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 농민들의 천국을 만들겠다. 도 있었겠지만은 뭐 순수하게 그냥 말 그대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니? 참여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소설을 쓰는데 순수한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순수한 인간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고?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자, 아니면 지금같이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쓸 수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목적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별거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도 이런 장르 구분이 되는 거고요. 형식에 따라서도 이런 장르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태소설이네, 뭐 무슨 소설이네, 뭐 이런 거 외우잖아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럼 왜 외우고 있어? 그냥 보면 딱 나오는 거지.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표현법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제휴법이 원해, 환유법이 원해, 사실은 안 나와요. 내서도 안 돼요. 왜? 그게 정했다고 했지만 정해지질 않았어. 심지어 비유에서도요, 직유와 은유를 구분하는 문제는 수능에 많아도 10문제도 안 돼요. 30년 역사 10문제도 안 된다니까. 왜냐면요, 그 은유 자체도 지금 여전히 이견이 많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특정 학자가 깊이 골똘하게 고민하다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면 대학에서 배우신 선생님들이 폭넓게 공부하진 않았을 때 그냥 한쪽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걸 지역적으로 냈을 때 내신에서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내신 필기는 철저하게 해오시라고 말씀드렸고, 큰 틀은, 큰 축은 이걸 잡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에 꽤 많은 돈을 썼고요.
당연히 석박사 전형직 교수분들 해서 20명이 넘는 저자진이 같이 참여했었고 레퍼런스도 같이 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심을 안 잡아도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중심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에서 뭐라고 한다고? 주제예요. 자, 그럼 봐. 시에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 그랬었죠. 자, 그럼 감정에 해당하는 게 뭐였다고? 희, 노, 에, 락, 에, 오, 욕. 희, 기쁘리, 기쁘고. 노는 노였고, 노였고. 애는 사랑. 락은 즐거움. 너무 좁은데? 저쪽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7개 감정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물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가지는 않아. 어차피 하다 보면 다 그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어?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사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넓진 않아요. 봐봐. 사상이라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종교, 세계관이야. 얘들아,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전부 다 종교야. 그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나 제로 다이아몬드의 총점세 보시면은 이 시대의 최고의 역사서를 보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건 현대여서요. 그러면 그대로 쭉 넘어가 볼게. 그 시절의 세계관은 뭐였을까? 예를 들면 거북이가 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안 그러면 구워 먹겠다. 왕 좀 내놔라. 왕이 되라. 뭐 이런 추대의 노래도 있었을 거라고. 자, 그런 식으로 그 시절의 사상은 일단 그런 무속신앙에서 와요. 자, 그러다가 좀 뭔가 선진적인 종교가 만들어지지. 그게 바로 전례가 되죠. 그게 바로 불교적 가치관이에요. 자, 그럼 불교적 가치관의 핵심은 뭐였을까? 윤회사상 같은 거야. 순환사상 같은 거야. 무속은 뭐 미신적인 것도 있을 거고 주술적인 것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재로 당기는 거고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보다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혹시 동물 탐험 같은 거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굴은 왠지 신비하면서도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작품으로 배우는 윤동주의 자아상 작품을 보면요. 이 우물의 의미가 첫 번째는 뭐다? 동굴의 의미가 있다고 해. 자, 동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인류가 아주 옛날 옛적부터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얘는 우리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모태적 공간이라고 하고 우리의 본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해. 예를 들면. 이건 무조건 내신에 나오는 거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윤동주 시인이 여기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춰지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공간이야?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야. 즉, 나와 내가 만날 수 있는 나와 나를 매개하는 공간이기도 하는 거야.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세 번째는요. 하늘에 떠 있는 풍경을 비춰주기도 해. 하늘에 떠 있는 풍경을 비춰주기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향하는 이상향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무속신앙에 따르면 왜 동굴이 이러할까라는 걸 또는 인간의 본성에서 왜 이런 걸 느낄까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설명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설명된 바가 없을 때는 우리가 종교로 신의 존재로 그것을 설명을 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동굴의 의미를 가지고 문제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상으로 무속신앙 정리해드린 거고 두 번째 불교.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뭐로 갔냐면 유교로 가서 다들 알고 계시는 맨날 얘기하는 충, 효. 근데 봐, 충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관직에 나가야죠. 임금님 곁에서. 그럼 관직에 나가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니? 공부하셔야죠. 그럼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당연히 자연에 파묻혀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합격을 하면 당연히 바빠갖고 쓸 일이 없어요. 그럼 항상 어디서 쓰니? 자연에서 써. 그럼 자연을 쓰니까 어쩔 수 없어. 자연친화 해야지. 자연친화하다 보면 어떡해? 적당히 괜찮아요. 그럼 안분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자연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당연히 물알치까지도 가겠죠.
또는 이거야. 간증이 나와서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겠죠. 맨날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다가 언제쯤이 오면은 이제 개학기쯤 오게 되면은 당연히 자, 계몽을 해야 된다는 계몽 사상도 있을 수 있겠고, 일제 침략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해야 돼. 저항시도 있을 수 있겠고. 자, 이제 광복이 온 뒤에는 또 전쟁이 왔으니까 그런 비참한 생활에 대한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뻔한 사상들과 주제들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몇 가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토끼의 삶의 주제는 뭐죠? 자, 선생님 여기 한 10초만 잡아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10초만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저쪽을 다 지워야 되거든. 빨리 필기해 주십시오. 여기도 10초만 잡아주시고 잠깐 끊어주세요. 애들 간식을 지금 못 시켰죠, 우리? 아, 주문하셨어요? 조용하자. 토끼야, 조용하자. 왜? 저항이 옆에요? 비참함. 삶의 비참함. 안 보여요? 7번. 너의 목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상향 옆에? 밑에? 어디? 지향. 얘들아, 사진 찍어서 이거 단톡에 올려줄게. 안 보이니까. 사진 찍어서 단톡에 올려드리고, 저 가운데다 저 가운데다 쓸게요, 가운데다가. 첫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야. 운율심상 함축인데, 고전 시간은 운율이 100% 그냥 눈에 보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시절에 노래였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저쪽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운율. 운과 율이라는 거는 소리와 언어에 대한 것으로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얘는 근데 간단한 거야. 그냥 반복해야 리듬이야. TV가 또 없네. TV가 없네. 잠깐만 끊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방금 본 것처럼 어떤 비슷한 소리나 비슷한 언어가 반복이 되면 그냥 100% 리듬이고,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고전은 그냥 노래였기 때문에 100% 운율이 있고, 이게 소리나 글자 수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고 해서 외형률이라고 해요. 100% 외형률이에요. 자, 반면에 그 시절에 쓰였던 악보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 정간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악보에다 가사를 쓰지 않죠. 물론 이게 다 시야, 사실은. 이렇게 써, 이제는.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배우는 이런 노래가 아닌 문학에서의 시는, 현대시에 와서는 대부분은 그냥 내재율로 숨어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외형률로 표현하는 경우도 일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됐습니까? 그럼 외형률로 뭐가 드러났고 내재율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자, 운율을 표현하는 요소에 대해서 아시면 돼. 운율을 표현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성, 위, 보, 수.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음수율. 예를 들면 4,4조라든지 3,4,3,4라든지 글자 수가 반복이 돼야 리듬이 생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반복, 음수율. 됐죠? 음보율은 끊어읽기 기준인데 이건 사실 출제하면 안 돼요. 왜 출제하면 안 되냐면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띄어쓰기가 언제 나왔다고? 120년밖에 안 됐다니까. 그러면 실제 고전에서 쓰는 띄어쓰기와 현대 국어에서 띄어쓰는 그 기준이 달라. 근데 음보라는 거냐 말 그대로 띄어쓰기 기준, 끊어읽기 기준이야.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가 사음본이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그 시절을 연구했던 교수님 생각이시고, 물론 그게 가장 이 시점에 가장 옳은 것이라고 하나 그게 학습자 입장에서 와닿게 끊어지질 않아요. 물론 그 정도 공부를 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음보를 끊으면서 누가 공부를 해? 그냥 내신 대비로 고려가의 몇 음보? 시조 몇 음보? 외워서 그냥 풀지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는 음보라는 거는 약간 요런 느낌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거 하나 보는 게 훨씬 음보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여기도 나왔네.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계속 갑시다. 음위율.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음위율이야. 음위율은 힙합에서 라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냐? 음위율은 크게 종류가 역시 세 가지가 있어. 머리두자를 써서 앞에 오는 게 반복이 되면 두운. 중간, 허리호자를 써서 중간에 허리에 오는 거는 요운. 그 다음에 끝에 오는 거, 다리 각자를 써서 가군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이율은 어떤 소리나 어떤 반복의 요소가 머리에 오냐, 허리 중간에 오냐, 다리 끝에 오냐에 따라서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운율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율이에요. 첫 번째는 음성율이야. 아까도 봤던 게 음성율이야. 아까는 you to the Lord이었고 you to Lord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Lord Dice였는데 아까는 rule the world 그 다음에는 word이었죠. 그렇게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게 음성율이야.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거는 사람 목소리 성자야. 그래서 소리의 반복이 있으면 음성률 또는 비슷한 음운의 반복이 있으면 음성률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 되면 운율이다? 그냥 반복되면 100% 운율이야. 됐죠? 자, 그러면 저 따라오시면 봐. 우리가 시의 특성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막 외운단 말이야. 외울 게 전혀 없다니까. 자, 두 번째는 성질이겠죠. 성격이겠죠. 자, 그럼 봐. 시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운율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들어내겠어요? 음악적 성질을 만들어내. 그래서 음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외울 게 없어. 그냥 정의만 하나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다 딸려오는 개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심상입니다. 자, 심상은 마음심, 그림상, 형상상이야.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형상, 이게 심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심상, 마음심, 형상상, 심상이라고. 되셨죠? 자, 심상의 종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5개 그 심상 맞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건 어려워하진 않아요. 되셨죠? 자, 그런데 봐봐. 차디찬 겨울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라고 얘기하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뭔가가 생기잖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라. 내가 심상 정보를 줌으로써 내가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를 줌으로써 머릿속에 뭔가 그리듯이 표현이 됐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그 심상은 무슨 성이라 그러냐면 회화성이라고 하고요. 그림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워딩이 있어. 그럼 바로 형상성이야. 이 형상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데 형상성 개념을 엄밀하게 몰라서 오답률 1등 무단등이 한 번씩 뜬금포로 터지는데 개념을 알면 풀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 근데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야, 얘들아. 수학에서 1, 2번 문제 4점이나 킬러 문제 4점이나 똑같이 마이너스 4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간단하지만 틀린 이런 것들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이 형상성은 이미 제가 정리를 해드렸다니까. 자, 그래서 형상성을 써보세요. 형상성은 뭐지? 자, 형상성 맞춰보십시오. 형상성. 자, 오늘 5분을 빨리 끝내드릴게요. 아, 노시 수업할게요. 죄송해요. 놓을게요. 뭐라고요? 이런 딜이 어딨어. 5분 일찍 맞춰주세요. 5분 일찍 맞춰주세요. 아, 애들 깜짝깜짝 놀래. 장난치는 거야. 안 보이는데 제가 제 딸이야. 진짜로. 봅시다. 형상성은 추상적인 생각들. 방금 나는 뭘 표현한 거냐면 내 인생을 표현한 거야. 내 인생을 예를 들면 뭐라고 정의할까? 인생이란 것 자체가 추상이지. 맞죠? 내 인생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닷가. 찬 기운이 돌고 해는 분명히 떠 있는데 해가 어디에 보이지 않는
끝없이 왜 쳐웃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코수염은 그만 만드시고요. 그럼 봐. 내가 방금 심상 정보를 줌으로써 머릿속에 그리듯이 했잖아. 그래서 봐. 나의 추상적인 생각과 관념을요. 구체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형상성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이게 형상화야. 시에는 형상은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있어요. 되셨죠? 필기 정리하시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함축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바닷가라는 의미 안에 내 맘대로지만 또 문학은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의미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네 번째 함축은 뭐냐면 더 따라오세요. 우리가 커피 주문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드려야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면 우울할 때 먹는 향기로운 뭔가 하나 주세요 라면은 이 새끼는 도대체 뭐하는 새끼라면서 굉장히 얇아분 기분이 나빠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근데 시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시는요 우리 일상 언어와 다르게 지시적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이면적 의미도 있는 거야.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너는 살을 뺄 필요가 없어. 왜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니? 같은 표면적 의미도 있는데 이면적 의미는 뭐 또 있겠죠? 자, 그럼 봐. 지시적 의미와 표면적 의미, 이면적 의미 안에는 방금도 얘기했었지만 함축적 의미도 있을 거라고.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압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됐어? 그래서 함축이라는 거는 시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함축은 다이성과 이어집니다. 뭐 압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구니한 성격들 많아요. 뭐 함축성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그냥 정리된다, 연결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되셨습니까? 표시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시어는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드러난 의미인 익스텐션과 안에 함축된 의미 인텐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접두사를 빼버렸다고. 그러면 텐션만 남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버렸다고? 시에 있는 특성으로서의 긴장이니까 시적 긴장이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장 갈등과는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아시겠어? 그 장난 그만 쳐야 되겠다. 못 금해야지. 자, 그럼 봐. 이걸 시적 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적 긴장은 모든 시에 100% 다 있고요. 모든 표현법이 시적 긴장을 높이는 거니까 시적 긴장이 있네 없네 시적 긴장이 높아지네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맞는 선지야.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힘들어하는 개념 몇 가지만 더 짚어볼 건데 이제 심상에서 이런 걸 좀 헷갈리게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셔. 자, 이런 거 좀 정리해 볼게. 자, 심상에서 첫 번째 심상의 전이가 있고요. 공간감적 심상이 있어. 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게 두 개가 같다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다르다는 선생님도 계신데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선생님 마음이니까 그거는 내신 필기 때 외우시면 돼. 자, 그러면 왜 같다는 건지 왜 다르다는 건지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야. 왜 같다는 건지 왜 다르다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푸른 종소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다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저거 여백 없어 이쪽으로 오는 거야. 푸른 종소리.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푸른 종소리를 어떻게 느끼죠? 귀로 듣는 거야. 그래서 원관념은 종소리야. 됐니? 그런데 종소리를 수식하게 한 푸른이라는 의미를 썼으니까 보조관념은 푸른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봐. 원관념은 무슨 심상이야? 종소리 냉하고 청각적 심상이야. 그런데 봐. 청각적 심상을 지금 뭐로 수식해서 표현했어? 시각으로 수식해서 표현했잖아. 그래서 청각의 뭐가 된다? 시각화가 된다. 그럼 봐. 원래는요. 청각이라는 심상이 시각이라는 심상으로 이전됐잖아. 이걸 뭐라 그래? 심상의 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심상은 우리의 오감 가지고 정보 전달을 하잖아. 그래서 심상과 동요는 뭐였다? 감각이야. 그래서 감각의 전이라고도 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심상의 전이라고 해서 심상의 전이를 해놓고 보니까 심상의 전이는 뭐니? 공감각적 심상이죠.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따르면 토끼야 대답을 해보자. 심상의 전이는 무슨 심상이다? 공감각. 아, 맞아요. 자신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됐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야. 시큰하다. 머리가 좋아. 머리가 시원하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머리가 시원하게 맑아졌다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자, 이 맑아졌다라는 건 뭘까? 생각이 맑아졌다.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관념이거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아, 물론 이제 맑아졌다는 게 머리가 아팠던 게 없어졌다. 통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머리가 맑아졌다, 생각이 맑아졌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추상적인 관념이잖아. 이해됐어? 이걸 시원하다 뭐로 표현한 거야? 촉각으로 표현했잖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지만 얘가 얘를 표현하고 있잖아. 이런 것도 심상의 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걸 심상의 전이의 부류에 넣는 선생님은 심상의 전이가, 감각의 전이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실까 안 하실까? 당연히 안 하시겠죠.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를,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벤 다이어그램을 어디까지 그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합의가 안 돼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체 집합의 심상의 정의 안에 지금도 얘기했지만 공감각적 심상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심상으로서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형상화 같은 것도 심상의 전유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야. 그럼 뭐가 맞는지 누가 정하겠어요? 정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얘는 결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둘 다 열어놓으시고 이해하시는 데 초점을 두셔라. 되셨죠? 필기하세요. 자, 5분 쉬었다가 갈게요. 빨리 필기하세요. 선생님 여기 10초씩 잡아주시고 잠깐 끊어주세요. 칠판 다 지워야 돼. 오늘 필기 많아. 부지런히 필기하셔야 돼요. 5분 쉬었다가 갈게요. 자, 네 번째 한 주까지 정리가 끝냈고요. 이제는 다섯 번째 표현법에 대해서 다룰 건데, 사실 표현법은 범주가 너무 애매해요. 지금 TV 안 나오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표현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변 강이라고 쓰시고,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변화법과 강조법은 뭐 각내 다르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단 같이 묶어서 좀 이따 정리할 거고, 비유라는 건 뭐냐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을 때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 표현해서 비유예요. 자, 비유법이 한 10개 돼. 근데 수능에 그 10개를 다 안 물어보고요. 내신에서도 원래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냥 다 물어보시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를 나올 수 있는 거 싹 다 정리해 드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의는 그냥 제가 일단 정의해 드린 거야. 오케이? 그냥 정의해 드린 거야.
그나마 가장 정확한 정의 중에 하나일 거야. 잠깐 영상을 좀 끊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직유입니다. 매개어가 직접 드러났다 또는 매개어가 직접 비유다야. 예를 들면 돼지 같은 토끼 라고 했을 때 왜 좋아하는 건지 왜 싫어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으나 같은이라는 뭐가 있냐면 매개어가 있잖아. 이게 바로 직유입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토끼라고 했을 때 직유, 직접 비유, 직유라고요. 됐죠? 매개어가 이렇게 직접 드러났을 때 직유예요. 자, 은유는요. 그러면 간단하네. 매개어가 은둔해 있는 거야. 매개어가 숨어 있는 거야. 너는 돼지다. 그럼 봐. 매개어가 지금 없이 비유가 됐잖아. 그래서 매개어가 없네, 매개어가 숨어있네, 우리가 숨어있다, 은둔해 있다, 은신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숨어있다의 은이에요. 은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굳이 형식으로 따지자면, 문법 형식으로 따지자면 주어는 서술어이다 또는 A는 B이다 꼴인데,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요 지점이야. 자꾸 잘 모르면서 언어를 논리적으로 따지니 많이 하는데, 언어 당연히 논리적으로 따질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면 여러분이 곧 배우실 집합과 명제로 따지시면 돼. 그래서 집합과 명제라는 논리도구를 아주 유용하게 쓰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문학이잖아. 문학은 아까 뭐라고 정의했지? 예술이잖아. 왜 예술에 자꾸 논리 기호를 들이미냐고. 물론 예술에 논리 기호를 들이밀 수 있어. 그런데 얘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는 A equal B고, 수학적으로 A equal B는 동치명제란 뜻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등호는요, 여러분, 얘랑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야. 앞뒤로 와서요. 두 개가 완전히 같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너는 정말 돼지냐니까. 너는 정말 돼지냐고요. 비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돼지야라고 했을 때, 너는 돼지다라고 했을 때 누가 저는 정말 쟤는 꿀꿀꿀꿀 하고 다니는 돼지구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는 다르다니까. 이걸 구분해 주시라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의미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 국어에서는 요렇다라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인과 화류. 헷갈릴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건데, 의인은 이거야. 인간의 여집합들을 인간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갖는 것을 비유했다. 의인이 된다고. 되셨죠? 자, 그럼 질문. 너는 돼지다는 의인법이니? 당연히 아니죠. 물론 돼지는 사람이 아니지만, 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의인법이 되겠지만, 너는 돼지다는 의인법은 아니라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의인법. 그 다음에 이제 화류법 볼게요. 활동이 있다는 뜻이야. 산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무생물을 생물로 비유할 때요. 이게 바로 화류예요. 그러니까 화류가 범위가 훨씬 넓고, 그런데 이게 있어. 그냥 교집합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나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나무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표현했으니까 의인법도 되고 화류법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면 나무가 숨을 쉰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나무가 무생물이잖아. 나무 생물이냐? 생물이네. 죄송해요. 돌이 숨을 쉰다고 했을 때는, 돌은 무생물이잖아. 숨을 쉰다는 생물의 속성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화류법이 되는 거지만 의인법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벤다이어로 표현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화류와 의인은 뭐라고? 그냥 교집합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예시로 써놓을게요. 예를 들면 돌이 숨을 쉰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친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필기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 의태법과 의성법. 의태는 형태를 속내는 거. 의성은 소리 묘사예요. 예를 들면 멍멍 짖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의성법이 될 것이고, 깡총깡총이라 그러면 형태를 흉내내는 거니까 의태법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이 두 개를 먹고서 뭐라 그러냐면 음성상징어라고 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 음성상징어를 주면 당연히 구체적인 정보를 준 거거든. 그래서 뭐 실감나는 묘사가 됐고, 특히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생동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들아. 자, 이것도 뜯어볼게. 움직일 동자예요.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건데, 이게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도 살아 움직이는 거지만, 잘 들어. 여기가 무생물의 영역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생물의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생동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이쪽에 가까운 게 생동감이야. 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생물적인 속성은 없어도 돼요.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니어도 돼. 근데 여기에 가까운 정보들이 많이 주어질 때 생동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죠. 자, 오늘의 구름은 몇 퍼센트 껴있습니까? 요런 얘기야. 그럼 오늘 맑은 거니 흐린 거니라고 했을 때 어느 지점부터 맑냐는 거죠. 어느 지점부터 흐리냐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대체적으로 맑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다도 맑다지만 구름이 한 10% 있어도 맑다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셨니?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거는, 물론 여러분이 미시세계로 가서 미시세계의 최저 단위, 미시세계 기본 단위 프랭크 상수는 프랭크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이야, 원래 자연도.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자연은 사실은 대부분 연속적이야. 자, 해를 봐요. 24시간이 연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또는 그 고도가, 태양의 궤도가 24시간 우리 눈에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게 프레임 단위로 끊어지게 인식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냐?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연속적인 자연을 연속적으로 인식한 걸 불연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논리, 완벽하게 연역적으로 참인 전제에서 참인 결론을 끄집어내는 연역과 이쪽 사고는 당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때때로 교집합도 있지만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정리 끝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대유법 같은 거야. 이건 사실 다루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딱 정해 드릴게요. 자, 대유에는 환유와 제유가 있어. 자, 일단 제유는요, 우리가 제왕,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제라는 표현은요, 대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는. 그러면 제유는 뭐냐? 대장으로 표현하는 거야. 대장으로. 토끼야, 간식 뭐 먹고 싶니? 딸기라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먹고 싶은 게 한 100가지쯤은 될 거예요. 일단 돼지가 그려진 펜을 들고 있고,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하셨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실 거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게 한 100가지쯤은 돼. 자, 그럼 봐. 우리가 예를 들면 밥 좀 그만 먹어 라고 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건 왜 또 괜찮은 거지? 자, 그럼 봐. 과연 얘가 밥만 그만 먹어야 될까? 토끼야? 밥도 그만 먹어야 되는 건데 밥 좀 그만 먹으라고 표현하잖아. 무슨 얘기야? 너가 처먹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대장은 일단 밥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많은 음식 종류 중에 대장을 밥으로 표현한 것뿐이야. 이게 뭐라고? 제유야. 됐어? 자, 봐. 얘가 먹어야 되는 거냐? 밥 말고도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대장이 밥이니까 밥 좀 그만 먹으라고 표현할 때 바로 제유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야. 누가 나한테 뇌물을 가져다 줘. 그러면서 나를 설득을 해.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는 없죠. 그럼 이 얘기는 봐봐. 아니 진짜 빵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빵이라는 탐욕의 속성을 빵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어떤 속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뭔가 대표적인 걸 표현하면 그게 환유야. 속성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속성을 구체적인 뭔가로 속성 구체적 대상으로 바꿔 표현할 때 이게 바로 환유예요. 이해됐니? 어떤 속성이 있어. 자, 인간의 욕망이라는 속성이 있어. 그걸 사람은 빵만으로 못 살죠. 나의 욕망을 빵이라는 대상으로 바꿔 표현했어. 그래서 바꾼다의 환. 그래서 이게 바로 환유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런 거에 웃음이 터진다고? 너무 고마워요. 웃음이 해프시네. 자, 그럼 봐. 대유는 환유와 제유를 묶어서 환유라고 하는 거고, 대유는 말 그대로 대장으로 대신 비유하는 거고요. 속성을 바꿔서 대상으로 대신 비유하는 거야. 대유는 말 그대로 대신 비유하는 거야. 그 대신 비유의 종류는 두 가지야. 제유가 있고 환유가 있어. 이거 근데 자꾸 구분하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근데 니네 개념 강의 들어오면 알 거야. 제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을 거라고. 제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도 이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딱 중딩 개념이에요. 중딩 잼미니까 괜찮네. 근데 이게 딱 진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언제 이걸 가지고 넘어가셔야 돼. 이걸 버리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냐. 비트겐슈타인은 되게 천재 철학자가 있었어.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야. 정치 말하지 말라야. 뭘 알아? 뭘 하냐고.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님이 과연 서로서로 그렇게 굉장히 사이가 나쁘신 것 같지만 사이가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뭘 알아 우리가. 그냥 여러분은 축구 보듯이 관람하시고 자기의 소신껏 한 표 던지시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지. 내가 훈수 둔다고 갑자기 황희찬이 골 넣었습니까? 희찬아! 몰라. 희찬이가 내가 희찬이 부른지도 내가 강인이한테 강인아!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사시라고.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 미안해. 자, 끊었다 갑시다. 황희찬 그까지 갔구나. 자,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 이게요. 아직도 여전히 정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부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은 되게 창피한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봐. 서울대 가서 초등학교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그거는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애일까 싶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그 눈높이를 조금 맞춰보면요. 낮추는 게 아니라 맞춰보면 중등 고1 내신까지는 필요할 것 같지만 고2, 고3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얘는 당연스레 돼야 되는 것 같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 내신 때까지 이걸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영상 끊을게요. 네. 선생님 지금 애들 간식 챙겨주셔야 돼요. 자, 이쪽 좀 지우고 몇 개만 더 정리할게요. 얘들아. 그리고 자, 풍자 또는 풍유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통은요 내용과 형식의 틀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풍자는요 비판의 의도가 있어야 돼. 그런데 형식은 이거야.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카메라 화면에는 앞에 있는 학생이 안 보이잖아. 근데 제가 앞에 있는 학생의 펜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클로즈업은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바로 풍자야. 이게 바로 풍자라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 간식은 한 100개 정도 사주세요. 라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잖아. 이런 게 이제 자, 앞에 있는 학생은 전혀 안 보였어요. 즉 원관념은 안 보여. 누군지 몰라. 전국에 있는 애가 얘가 문 예원인지 몰라.
저보다 2살 동생인 영과 희의 딸인 문예원인지는 전국에 아무도 몰라. 왜? 원관념은 제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조관념으로 표현해줬잖아. 이게 바로 뭐라고? 풍자라고. 됐어요? 내 돼지 토끼. 그러니까 내가 맨날 토끼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 돼지 토끼가 됐어. 얘가 돼지 토끼. 아, 그러니까 돼지 토끼라고요. 그게 바로 풍자라고. 돼지 토끼가 풍자라고. 귀여워서 그렇게 부른 건데. 그게 풍자라고. 돼지 토끼가 귀여우니까 귀엽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고 문예원이 귀엽다 말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돼지 토끼라고 하면 그게 풍자라고. 이해되셨죠? 비판 이러면. 그럼 풍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풍자일 수도 있어. 그게 바로 풍자라고.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헷갈리는 개념으로 오늘 상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징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거야. 원관념 숨기고 보조관념을 표현하는 거야. 이게 상징이야.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되게 뭘 될까? 진짜. 무슨 상징?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를 표현하고 싶다. 누가 안 왔는데? 내가 책 선물 주려고 왜 안 왔어요? 이거 저번 주부터 안 보이더만. 끊었다. 너한테 주면 되냐고? 끊었다. 괜찮아. 너가 있잖아.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책 선물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니 우주 최고의 대학인 스탠퍼드에서 스타트업 창업 강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제로에서 시작해서 원이 된다의 제로 투 원인데 세상에 여기서 제로 투까지만 끊어가지고 야 정말 최강이다. 야 돼지 토끼 정말 최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상징이라고. 됐어요? 이게 상징이라고. 온간좀 숨기고 보조관을 표현하는 거. 선생님 풍자는 뭐가 나타나요? 얘기했지? 풍자는 뭐가 있어야 돼? 비판 의도가 있어야 돼. 돼지 토끼. 하지만 상징은 애플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비판 의도 없고 이런 게 상징이다.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풍자와 상징이야. 됐어? 그래서 상징법도 풍자법도 있었기 때문에 풍유법도 있었기 때문에 비유법 안에서 이렇게 다뤄드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플러스 1까지 해서 11가지까지 정리 끝났습니다. 되셨죠? 이것보다 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가져오세요. 없어요. 학교에서 이거 넘는 거 안 배울 겁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다 배울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변화법, 강조법은 뭔가 변화가 있거나 강조가 있는 건데 이거는 크게 구분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분류체계로 구분을 해가 볼게요. 자, 변화법 첫 번째는 도치법이에요. 자, 영어에서도 많이 쓰이잖아. 자, 도치는 왜 하냐면 강조해, 그냥. 돼지 토끼야. 도치는 뭐라고? 강조 의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자면 내용은 강조 의도고요. 형식은 문법 어순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도치법은 눈에 안 띌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워낙 어순을 자유롭게 쓰니까. 하지만 그래도 보자. 돼지 토끼야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문법 성분 뭐죠? 우리 문법 배우셨잖아요. 주어. 훌륭합니다. 그 다음 뭐 나와야 되죠? 필수 성분 5개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동사가 나오는 건 영어예요. 주어 다음에 뭐 나와야 되지? 목적어. 자, 목적어 또는 보어. 맞아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술어. 어우, 훌륭합니다. 돼지 토끼. 자, 그래서 문법 어순 이건데 예를 들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겨. 서술어가 먼저 나온다든지 때리고 싶다. 100점을 미안해요. 때리고 싶다. 너를 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도치가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뭐 인용하는 거야 다들 알 것이고. 자, 이것도 혹시나 내가 얘기한다.
제가 재작년 대구 내신을 했을 때 한 학교가 너무 특이해. 대구의 유일한 자사고인데 밑줄 얘기할게요. 아는 학생들 알 거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자사고는 인용을 반대로 가르치셔. 자, 여러분 따옴표로 직접 따왔어. 이거 무슨 인용? 직접 인용이야. 근데 얘를 풀어서 썼어. 문장 안에. 무슨 진용이겠어? 간접 인용이야. 이걸 제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인용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따오는 거. 이게 인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대꾸법은 뭐냐? 역시 두 가지야. 내용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둘 다 대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봐, 얘들아. 문법에서 구가 뭐였죠? 토끼야? 돼지 토끼야? 구가 뭐였지? 꾸. 프레이즈. 꾸가 뭐예요? 자, 프레이즈. 꾸는 뭐냐면, 자, 단어가 2개 이상이 모였을 때, 그게 하나의 문법 단위를 할 때야. 예를 들면, a big, a very big, a very big, 돼지라고 했을 때 그냥 봐봐. The pig is 갑자기 영작을 하고 있네. Strawberry 스무디인가? 뭐였지 저거? 스트로베리 라떼. The pig is strawberry latte라고 했을 때, 자 봐. 어차피 얘는 한 단위가 어떤 역할을 해? 주어 역할을 하잖아. 근데 a very big pig is a strawberry latte라고 했을 때 이게 길어졌잖아요. 얘도 어쨌든 주어잖아. 이해됐어? 잘 들어. 지금 두 단어가 하나의 문법 요소가 됐죠. 네 단어가 하나의 문법 요소가 됐죠. 이런 걸 전부 다 꾸라고도 하는 거야. 똑같은 꾸라고도 하는 거야. 됐어? 얘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꾸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구라는 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문법적으로 대응이 되는 구가 있으면 대꾸인 거야. 이해되셨죠? 문법적으로 대응이 되는 구가 있으면 바로 대꾸인 거야. 그러니까 국어보다 영어를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영어를 편해서라고 얘기하는 건 개소리고, 여러분이 영어로 문법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영어에서 배운 내용 적용하시면 편해지실 거라서. 그리고 국어에서 문법 요소 분석을 안 해. 원래 모국어 하자는 문법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모국어 하자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진 않거든. 그것 때문에 설명해드린 거고, 다만 대꾸가 나왔고 내신 대비 공부를 하실 때는 정리를 해두시라는 거.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가 제철고 때문에 예를 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제철고 내신을 보니까 미치겠더라고. 내가 진짜 그걸 어떻게 수업해 드릴지 참 도전적 과제인데, 나중에 제철고 내신 저랑 공부해보시면 알 건데, 제철고 학생들은요 굉장히 지엽적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사실은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는 애들은 사실 제철고야. 대부분의 일반 계고는 여기서 한 70% 정도 내에서 다 변별은 돼요. 그 이상은 잘 안 나와. 그래서 거기까지 염두하고 하시는데, 때때로 선생님들이 바뀌시면 여기까지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염두하고 오늘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립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꾸는 내용적으로 대응이 되셔도 돼요. 내용적으로 대응이 되는 꾸가 있으면 그것도 대꾸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녀 쌍쌍이 해운대를 거니는데 나는 혼자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대꾸라고. 됐어? 남녀와 나, 쌍쌍과 혼자가 내용적으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대꾸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차피 외로운 거예요. 자, 계속 볼게. 그 다음은 생략할 수도 있어. 생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략은 이런 거예요. 생략은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생략을 통해서 강조할 수도 있고, 생략을 통해서 여운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생략. 반어와 역설. 이걸 묶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근데 묶어서 헷갈리는 거야. 자, 반어와 역설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반어는 그냥 이거야.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의도와 반대 표현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100점 만점 시험에서 토끼가 10점을 맞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어우 정말 잘했다 라고 했을 때 이러면 이제 반어가 될 거고, 역설은 이런 거더라. 논리적 모순으로 수식, 형용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동의어가 뭐냐면 모순 형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역설은 소리 없는 아우성, 맨날 아시는 그런 거. 아우성이 소리가 없을 수 있나? 있는데 얘는 엄청 시끄러운데, 얘는 한 110dB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죄송해요. 아우성 110dB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소리 없다 0인데, 아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이 바로 역설이고,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봐 여러분, 전체 집합이 있잖아요. 그럼 봐, 소리가 없다, 그 다음에 소리가 있다.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얘는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지만 교집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교집합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역설이라고. 이해되셨어? 소리가 없고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아우성 소리가 있다,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는데 교집합이 있다고 주장한 요게 역설이라고. 그래서 이런 벤다이언 논리기호에 익숙해지셔야 돼. 앞으로 국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거야. 자,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도치, 인용, 대꾸, 생략, 반어, 역설까지 끝냈고요. 저쪽 넘어가서 강조법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10초 정도 잡아주시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잠깐 끊을게요. 사진 좀 하나 찍기 필기. 뒷장 쓰면 되지. 그러려고 했어요. 자, 세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층, 점강. 그런데 여러분, 반복도 점층이 돼요. 왜냐면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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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라고 하면 강조가 돼요. 오케이? 그래. 그래서 다시 반복도 점층이고,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도 점층이 되는 거야. 정강은 뭐냐? 야! 야, 야. 이게 정강인 거고. 됐죠? 점층은 점점점 강한 표현을 쓰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도 실현된다. 점강은 뭐라고요? 점점 하강하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근데 나는 정강법을 왜 쓰는지, 언제 쓰는지 잘 몰랐거든.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 항상 이런 것 같아.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그래서 아, 우린 더 이상 썸이 아니야. 우린 너무 최악이야. 해서 예를 들면 약간 항상 우리 감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정강법을 잘 쓰시라고. 깔끔하게 헤어지셔야지. 그쵸? 계속 볼게요. 점층, 점강, 서리, 영탄까지 볼게. 자, 일단 서리법은 100% 영탄법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리법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의문의 형식이야.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의문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도나 내용은 의문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의문으로 표현했을 때 걔하고 서리법이다. 됐어? 자, 그럼 봐봐.
원래 그러면 의문이 아닌 애를 의문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조 변화잖아요. 그래서 영탄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영탄법은 탄, 감탄사, 감탄을 표출하는 거거든. 자, 근데 여러분, 감탄문이 뭔지 기억나니? 감정 표출이잖아. 그런데 시의 100%는 감정 표출이야. 맞죠? 그럼 봐. 영탄법은 어떻게 쓰는 걸까? 일단 당연히 품사적으로 감탄사를 쓰시면 돼. 또는 어조 변화를 주시면 돼. 끝났네. 자, 봐. 아까도 얘기했죠? 서리법은 기본적으로 어조 변화가 있다 그랬어. 영탄법도 어떻게 실현해? 어조 변화로 실행을 하지. 두 번째. 그리고 어조 변화를 준 이유는 뭘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고, 그 의도는 시에서는 100% 정서라는 감정이라는 정보 안에 속해요. 그럼 결국에는 감정을 어조 변화로 표현한 거잖아. 감정 표출을 어조 변화를 통해서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서리법도 영탄법이 돼요. 되셨죠?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표현법은 다 끝났어, 얘들아. 그런데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정리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담을. 자, 역시 선생님에 따라서는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담물에 속한다 또는 동치명제다 라고 두 가지로 주장을 하시는데 위쪽이 당연히 메이저한 주장이고 왜 그런지는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거야.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넣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화자의 감정 그대로를, 화자의 감정을 그대로 대상에 넣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커플처럼 우리 커플도 저 한 쌍의 강아지처럼 이상한데 이쁜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비유 좀 그냥 아무거나 막 생각나는 거 썼어요. 자, 그럼 봐. 지금 우리 커플이 지금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쌍의 강아지도 지금 사랑을 하는 건지 얘네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고 아니면 진짜 얘는 그냥 동성끼리 싸우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 근데 내 눈에는 둘이 너무 둘이 친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둘이 너무 가까워 보여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럼 봐. 우리 커플도 저 한 쌍의 강아지 이쁜 사랑을 하자. 이건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잖아. 내 감정을 대상도 그런 감정이라고 집어넣는 거잖아. 이런 게 바로 감정이입이야. 예를 들면 좀 좁혀서 볼게요. 그런데 요런 게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 뭔지 압니까? 토끼야? 유량의 황조가야. 이거 설명한 적 있지? 유량 황조가. 설명했어 안 했어? 했죠. 기억나요?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납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사랑. 어떤 사랑? 어떤 사랑? 자, 한 명과 사랑하는 거야? 두 명과 사랑하는 거야? 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세 명은 아니에요? 두 명. 두 명 확실합니까? 유량 황조가는 자, 유리왕이 이제 그러니까 두 명 부인이 있었는데 한 명이 싸우고 갔다 그랬죠. 걔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저리 꺼지세요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니 집에 가면 또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집에 가면 또 마누라가 있음에도 외로운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꾀꼬리가 있었고 암수 정다운 저 꾀꼬리. 자, 그럼 봐봐. 지금 나는 혼자죠. 그런데 꾀꼬리는 두 마리가 짹짹거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정답다고 느끼는 건 나의 감정은 아니거든. 나는 지금 혼자니까. 그럼 봐. 얘는 둘의 감정이 다르죠. 이런 걸 두 개를 묶어서 객관적 상담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객관적 상담문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주관적인 화자는 아니야, 여기. 화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대상에 관련시켜 표현하는 거. 관련시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다? 객관적인 상관물이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체 집합은 객관적 상관물이고 객관적 상관물 아래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같은 경우만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필기 정리하십시오. 선생님 여기도 한 10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다른 수업을 들으면은 최소 다른 수업이 뭐야? 내가 원래 한 15년 전에 수업할 때 이거 한 15시간 수업했어요. 오늘 그거 3시간 만에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게 맞고 최소한 이 시 개념만 해가지고 최소한 3시간은 아니거든. 보통 6시간 넘어. 근데 왜 그러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합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한 15년 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되게 실력 있는 저자진들하고 이거를 다 정리를 해놨고 그 뒤로 15년 역사 동안 수능 시험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개념 꼭지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어요. 자, 시의 논리 구조라고 할게. 그리고 논리 구조의 근거에서 감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시는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냐? 이걸 소시를 하는 어마어마한 언어학자가 텍스트의 소통 구조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예요. 먼저 시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제 실현을 당했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데 시인들은 희한하게 자꾸 글로 적으려고 해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인은 자기 글 속에 말하는 사람 화자를 설정하고 듣는 사람 청자를 설정해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독자한테 들으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럼 봐봐. 화자가 청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얘기하는 걸 메시지라고 했을 때 메시지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나와 있던 수많은 표현과 맥락들을 보는 거잖아. 이렇게. 나는 지금 무슨 법을 썼을까? 무슨 법을 썼을까? 생략법이야. 생략법. 알겠니, 토끼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알겠죠? 아, 토끼가 또 뭔가 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 얘기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상황과 맥락까지 보셔야 돼. 자, 그럼 봐. 우리가 작품 하나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아, 지금 시인이 뭔가 생각을 가지고 표현했구나.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지? 아, 윤동주라는 사람이구나. 시인 입장에서 보는 거 시인론. 시인이 표현했다고 보는 거 표현론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시를 소통하는 구조, 흰색 속에 시인이 당연히 시작하는 지점이고 그런 시인 입장에서 작품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감상 준거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인 입장에서 보는 건 당연히 시인론, 표현론이 될 겁니다. 되셨죠? 필요하고 계시지? 이제 어느새 이제 멘탈이 터져가지고 그냥 이게 쭉 지나치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때 박살 나고 5월달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이 뭐 괜찮아요. 뭐 인생이 뭐 고등학교도 4년 5년도 다니는데 뭐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자 봅시다. 두 번째는 독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독자는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생각을 덧붙일 수 있는 거거든. 효능감을 느끼면서 감상해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을 쓰는 배경이 뭐냐도 고민해 봐야 되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했다고 보면요. 현실에 대한 뭐다? 반영론이다. 모방론이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거야. 이 작품을 누가 어떻게 유통을 했나요? 유통 과정에서도 의미가 바뀌기도 해. 그래서 유통론 관점이 이제 사실 한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안 녹인 것 같은데 최근에 임용치신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 왜 자꾸 작품 외부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작품 그 자체를 놓으면 안 되겠니? 자, 그래서 이 작품 내부의 것들만 보는 것을 무슨 논이라 그런다? 다른 기준을 제외한, 다른 상대적인 기준을 제외한 작품만 객관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절대론이 되는 건데, 사실 절대론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가르칠 수는 있어. 그래서 정리하시고, 사실 오늘은 제가 절대론 수업만 한 거야. 이게 다 절대론이야. 작품 내부에 쓰인 표현법, 작품 내부에 쓰인 요소, 작품 내부에 쓰인 것들만 가지고 보는 그게 절대론이고, 당연히 준거가 명확하니까 기준 잡기가 좋아서 문제 내기 좋죠, 사실은. 하지만 이미 수능에서는 이 절대론 관점을 탈피한 지 오래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비평 관점이라고 해요. 알 필요는 없는데 작품을 좀 이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데 얘만 보는 거야. 왜? 이 큰 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던 거거든. 근데 이제 다 알잖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을까? 왜 자본주의가 맞다고 싸웠을까? 간단한 거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공황 왜 왔다고요? 과잉 공급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 과잉이 문제다. 그러면 계획경제로 가자. 공산주의가 득세할 수밖에 없고, 야, 정부가 놀고 있지 말고 수요를 만들자. 당연히 그러면 정부 지출을 키우면서 수요를 키워주는 형태로 가겠지.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재정적자가 커지는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맞아요. 너무 커지면 안 돼. 근데 재정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미 100년 전 대공황의 해법으로 정부가 자꾸 개입하는 형태로 갔으니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년 된 정부 개입이라는 역사가 이제 다시 또 한계 지점에 왔단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전례 없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동전쟁이 있고요. 러우전쟁이 있어요. 벌써 지금 자기와의 싸움 중이야. 그런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언제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 또 건조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다. 자, 몇 개만 더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절대론이 있고, 자, 절대론에서도 요소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화자를 파악하셔야 돼. 청자 파악하셔야 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 상황 맥락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절대론에서는 뭘 묻냐? 화자가 있냐 없냐를 물어. 그래서 화자가 있다. 1인칭 대명사가 있다. 화자가 있다야. 1인칭 대명사가 없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다야. 다시 얘기한다. 1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화자가 드러나는 거고 1인칭 대명사가 없으면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청자는 그럼 뭐겠어요? 2인칭 대명사로 보는 거야. 청자는 2인칭 대명사가 있다, 드러났다. 2인칭 대명사가 없다, 드러나지 않는다로 보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화자 유무와 청자 유무 당연히 묻습니다. 화자가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청자가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당연히 묻는 겁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 세 번째, 상황을 바탕으로 시에서 표현된 메시지, 시에서 표현된 내용을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수업하고 있어요.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토끼는 뭐 하고 있죠? 라고 했을 때 토끼가 집에서 혼자 놀 때는 뭘 해도 상관이 없지만 수업 중에는 손이 놀고 있다를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이야. 또는 이런 거야. 내가 어제 예를 들면 얘기를 했어. 나는 오늘 고백을 할 거야 라고. 그리고 갑자기 내가 내일 학원을 안 와.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잖아. 밑도 끝도 없이 생기는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백을 했어. 받아줬어. 어떨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이거든.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서 고백을 했어. 오늘 내일 혹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왜요? 라고 물어봐. 자, 그럼 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감정은 당연히 거의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야.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오히려 고백 거절당하는 게 더 좋은데요? 같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사회성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되는 거죠. 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은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감정을 묻는다기보다는 누구나 그런 반응을 할 거야. 모르겠으면 배워라는 걸 묻는 게 바로 시험 내용이다라는 거야. 필기하십시오. 그럼 여기 한 10초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잡아주고 전에 이제 목소리만 들어가면 돼요. 10초 잡아주시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이 A3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개념을 오늘 우린 싹 정리해놓고 예시와 개념 설명까지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수업 시간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우리 집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방금 얘를 한 번 더 필기할 거야. 그래서 사진이 2개 있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 교재 하나, 그 다음에 백지로 A3를 하나 더 나눠 드릴게요. 백지 A3에 하나 더 필기하시고 집에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네, 고생들 하셨고 영상은 잠깐 끊겠습니다.